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1박을 한 후 다음 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러 환환율이 장중 1,441원 4전까지 치솟으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보다는 위안화, 엔화 약세 등 지역적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펙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미중 회담이 본격 확정이 됐는데요.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만남 잘 풀릴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오는 31일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예정으로 이 증시는 반등을 모색하며 특히나 S&P 500은 상승폭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에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하루였는데요. 나스닥은 0.89%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58%, 다우는 0.31%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공개될 9월의 CPI를 기다리고 있는 미 국채 시장이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늘 5% 넘게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를 비롯한 2년 그리고 5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2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54%대 급등했는데요.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엔비디아가 1% 오른 것을 비롯해서 지수는 2%대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M7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0.44% 어제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소폭의 상승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1.04% 4거래일 만에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아마존닷컴은 1.44%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은 새로운 AI 추천 도구 헬프미 디사이드를 공개하며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알파벳은 0.55% 상승했고요. 메타는 0.0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전장에서는 5%대 하락세를 있었지만 이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이제 24일 발표된 CP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대비 3.1%가 예상되면서 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이번 집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는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5%대 급등했고요. 이 금가 그리고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물가 부담이 다시 한번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마감 이후에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 반도체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장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대외 악재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속에서 극심한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 글로벌 증시 하락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기업 실적 부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 출발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상 최초로 3,900선을 터치했습니다. 3,900포인트까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오후 들어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급등 등으로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0.98% 하락세 마감되며 3,845포인트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7,500억 원 넘게 담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는 물량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율이 장중에 1,441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됐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키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3% 하락했고요. 96,5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 출회가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0.62% 하락 마감하면서 478만 8,5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1.54%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악재 그리고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우위가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4%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2.44%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17% 상승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지구가 공습할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한 실적 속에서 상승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이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3%대, 2%대 낙폭을 키워가며 마감했습니다. LC 현대중공업 역시 0.69% 하락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42% 하락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글로벌 증시 불안 그리고 국내 대외 변수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때 1.18%까지 하락폭을 확대했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81% 하락 마감했고요. 87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1,650억 원 담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만이 0.33% 상승하면서 상위 종목에서는 빨간불 키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역시 2차 전지주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51%, 에코프로는 6.75% 하락세 마감하면서 테슬라의 훈풍, 테슬라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92% 하락했고요. 펩트론 역시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0.18%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HLB는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 제약주 모두 하락 마감하며 리가켄바이오 1.47%, 삼천당제약 2.67%, 에이빌바이오까지 모두 하락세 마감하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 이 하락세 매물이 출회됐던 모습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성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라서 이 변동을 크게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장중 3,900선을 돌파했던 모습 확인이 되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 지연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라서 눌리며 결국 하락 마감했던 모습 출회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긴축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세 협상 결과 그리고 환율 안정 여부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반도체주의 투심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전혜경이었습니다.
경쟁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예약 구매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나왔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까지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요즘 AI 서버가 빠르게 늘면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이제 2, 3년치 물량을 지금 빠르게 늘려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재기까지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상황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AI 특수가 정말 절정에 달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를 돌리려면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도 대량으로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2, 3년짜리 장기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분기별로 계약하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D램 사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두 회사 모두 HBM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범용 D램 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D램 현물 가격은 6개월 만에 265%나 올랐습니다. DDR4 8기가비트 기준으로는 7달러를 넘었는데요. 이건 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AI가 이끄는 10년 만에 메모리 호황이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올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램에 대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원시 D램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HBM4에 대해서 지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은 최근 6세대 D램, 이른바 원시 D램의 수율이 7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율이 80%를 넘기면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거의 그 문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원시 D램은 회로폭이 11에서 12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공정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D램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빠른 구조로 설계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 HBM4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시 D램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HBM4의 성능과 품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삼성은 HBM3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 설계한 구조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서게 된 거고요.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의 근본을 복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라인을 재정비하고 공정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시 D램이 안정화되면서 지금 HBM4 시제품의 수율도 약 5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4공장에서 원시 D램 생산 설비를 거의 다 갖춘 상태고요. 이르면 다음 달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성공하면 삼성이 HBM4 시장에서 기술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4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쟁의 승부처가 바로 원시 D램이 되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HBM4에 대한 실물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죠. 이제 정말 내년부터는 이렇게 AI 메모리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덱스 2025 반도체 대전이 바로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차세대 HBM4 실물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AI 서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답게
관람객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현재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약 70% 점유율로 HBM3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HBM4에 새로운 원C D램 공정을 업계 최초로 적용하면서 반격에 나섰고요. 그 결과 전력 효율은 40%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11GBps로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은 완성형 제품인 셈인데요. 두 회사 모두 이미 엔비디아에 샘플을 전달한 상태고요.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할 AI 가속기 루빈이라는 차세대 칩에 HBM4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HBM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업계에서는 지금 삼성이 수율과 효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이번 HBM4부터는 삼성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원C D램 양산이 삼성의 기술력 회복과 또 HBM4 반격의 결정적인 발판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결국에는 AI가 불러온 이 메모리 반도체 시대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아무래도 HBM4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4 관련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다시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상승 랠리가 또 펼쳐지고 있죠. 이런 주가 흐름까지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저가 선박 대신에 고부가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 어느 정도인지 이 점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그야말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2조 6,300억 원, 영업이익은 2,38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매출은 작년보다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99%, 거의 2배나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살펴보면 약 9% 수준입니다. 조선업 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치고요. 핵심은 바로 제품 믹스 변화, 즉 어떤 배를 주로 만들고 파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가 컨테이너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LNG 운반선, 셔틀탱커, 해양 플랜트 같은 이런 고수익 선종 비중이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잘 남기는 회사로 체질을 바뀌게 된 거고요. 올해 누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이 7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6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 측은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매출이 연초 목표였던 10조 5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3분기는 단가 경쟁에서 벗어나서 수익성 중심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분기고요. 삼성중공업의 변화를 보여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분기 실적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조선업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만이 지금 예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 실적 수주가 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약한 배가 보통은 1, 2년 뒤에 매출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배를 미리 수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27척 그리고 5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약 7조 원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LNG 운반선이 7척, 그리고 셔틀탱커 9척, 대형 에탄 운반선 2척, 원유 운반선 6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2척, 여기에다가 해양 플랜트 예비 계약 1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 LNG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속속 재개가 되면서 2027년까지는 매년 80척에서 또 100척 규모의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조사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에는 50척, 그리고 2026년에는 100척, 그리고 2027년에는 80척 정도가 새롭게 발주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중공업은 지금 많이 받는 수주보다는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가자는 전략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고요. 회사 측은 현재 협상 중인 프로젝트만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수주 목표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내년에도 이런 해양 중심의 고수익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과 LNG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 전략이 아무래도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삼성중공업 안에서도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조선소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엑살 기술과의 협력 소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엑살 쪽의 모멘텀 어떻게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이번 주 삼성전자와 엑살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이번 협력을 통해서 삼성중공업은 갤럭시 엑살 기기를 활용해서 선박을 가상 공간에서 검사하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엑살 기기를 착용하면 3D로 구현된 LNG 운반선의 엔진이나 배관 구조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동작 인식 기능으로 실제 조선소에 가지 않아도 정밀한 검사나 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검사와 설계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런 시도를 꽤나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해서 선원 교육이나 도면 검토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엑살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가상현실에서 실제 작업까지 연결되는 단계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AI 기반 분석과 고성능 렌더링 그리고 멀티모달 기술까지 더해서 더 현실적인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현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엑살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조선 현장 경험을 합쳐서 스마트 조선소를 앞당기고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삼성중공업은 이제는 단순히 배를 짓는 회사를 넘어서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해양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에 삼성중공업의 성장을 보자면 해양 플랜트, 고부가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엑살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조선 기술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구글과 퀄컴과 함께 갤럭시 SR을 내놓게 됐죠. 삼성중공업 안에서도 이런 엑살을 함께 협력을 하면서 스마트 조선소로서의 탈바꿈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전까지도 계속 포착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공식 결제망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위험하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 암호화폐를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중심의 변화에서는 리플이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준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최근 열렸던 결제혁신 컨퍼런스에서 핀테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직접 연준 결제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스키니 마스터 계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만 가능했던 이런 연준 결제 시스템 이용을 비은행 기업에게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계좌를 이용하면 결제와 정산이 거의 즉시 처리가 되고요. 은행을 거칠 때보다 비용도 줄고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연준은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위험하다면서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커스토디아 뱅크가 계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된 건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글로벌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 중인데 유럽은 이미 디지털 유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대로 가면 뒤처진다라는 위기감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통제를 하면서 혁신을 받아들이자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미 연준 네트워크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리플 같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을 아무래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이 점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핵심은 리플넷이라는 기술인데요. 기존 방식은 이체에는 이틀, 그리고 길게는 사흘씩 걸렸는데 리플넷을 쓰면 몇 초 만에 송금이 끝납니다. 중간에 은행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리플은 지금 일본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금융기관들과 이미 협력 중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 연준이 주관하는 신속결제 태스크포스 운영위원회에 정식 합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글로벌 은행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 기업이 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리플은 최근 기업 자금 관리 회사 지트레저리를 무려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사 레일,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 히든로드도 차례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기업 간 결제, 청산, 자금 관리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역할들을 맡고 있는 곳들인데요. 결국에 리플은 이 구조에 자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게 되면서 XRP를 이제 결제와 유동성 자산으로 사용하는 생태계를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리플은 미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함께 글로벌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플 이제부터는 미국 결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리플 핵심 자산인 XRP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변화가 XRP 입장에서도 지금 제도권 진입의 출발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결제망 접근이 허용이 된다면 이 XRP가 달러 중심의 금융결제 시스템 안에서도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도 기대가 큰데요. 지금 XRP가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결제 통화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석기관 시스틴 리서치도 리플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결제와 유동성, 자금 관리 전반을 XRP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XRP가 이제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혁신을 떠받치는 인프라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도입하고 또 XRP와 함께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결제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문을 열게 된다면 리플이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행보는 과거처럼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독 아래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첫 사례가 바로 리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리플 결제 혁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파급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1박을 한 후 다음 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41원 4전까지 치솟으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보다는 위안화, 엔화 약세 등 지역적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옥토버 기대와 달리 한 달 가까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등 매크로 변수의 영향이 큰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 연말 반등 가능성을 점치며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에이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그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요즘이죠. 간밤에는 기대감이 있는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미중 간의 회담이 실제로 성사가 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과 30일에 회담을 하고요. 그 전날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다음 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회담을 갖겠다라는 점이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무역 합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슈들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서 주가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저가 매수세 여전히 유입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유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에 이 제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유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2주 만에 최고치 찍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제재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의 정유사들이 러시아산의 원유 수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또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원유 제재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가 되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 원화는 약세 흐름으로 지금 강해졌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금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말인데요. 중국과 회담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 이 회담에서도 녹아질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흐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체 인텔이죠. 지금 행정부 입장에서도 인텔에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기록했고요. 이 안에서 개인용 컴퓨터용 이 프로세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중에는 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지금 현재 8%까지 올라오면서 그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대거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지분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상무부에서는 아직까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카더라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긴 했었는데요. 리게팅 컴퓨팅에서 지금 미국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밝히면서 리게티 컴퓨팅은 9% 상승하는 랠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부상하고 있는 아이온큐 또한 같이 급부상하는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아이온큐 안에서의 주가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의 매집세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4%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을 했고요. 미중 무역 회담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전체적인 흐름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우버와 함께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요, 우버가 보유한 대규모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제 엔비디아가 학습을 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1% 상승했고요. 이 밖에 브로드컴도 1.1% 상승했고 AMD 2%, 마이크론까지 4%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부장단에서 랠리가 다시금 펼쳐졌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팔란티어가 2.8% 상승했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이 루멘과 함께 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AI 소프트웨어 공급 및 공동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루멘은요, 수년간 이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도입해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기반의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계속해서 팔란티어와 함께 협력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왔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고요.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과 안보 쪽으로 조금 더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민간 시장까지 들어오겠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1.4% 상승했는데요. 지금 아마존 쇼핑 업체죠.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쇼핑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AI 기능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구매 내역이라든지 상품평을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게 되고요.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몇 달 안에 이러한 시스템, 서비스가 확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출시가 된다면 실제 고객으로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구글도 보겠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안에서의 랠리도 계속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양자 컴퓨팅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윌로우 양자 컴퓨팅 칩에 퀀텀 에코스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지금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떤가 하고 보니까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보다 지금 13,000배나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계속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구글 안에서의 모멘텀도 함께 깃들 수 있을지 이 점까지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죠. 그런데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희망찬 비전을 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까지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서의 로봇주들 그래도 테슬라가 다시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점 기대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소비재 단에서는 좀 혼조세 보인 모습이고요. 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이전까지 그리고 방산주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래도 좋은 랠리 이어졌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주가 추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속에서 어떠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4,000피를 앞두고 지금 코스피가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장중에 3,900포인트를 찍고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900포인트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있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계속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환율도 1,440원 돌파하면서 6개월 만에 좀 최고가인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좀 환율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아무래도 쉬어가는 양상이 더욱더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조선과 방산 안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H중공업 다시 좀 올라오면서 2.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AI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전력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특히나 전력주 관련해서 실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실적 안에서 역시나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서 LS 일렉트릭이 14% 상승하는 랠리 함께 가졌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전력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왔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부터 벌써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엑스게이트가 24% 급등했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올라간 만큼 오늘 안에서의 랠리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연일 계속해서 잘 올라갔었는데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영업이익 관련해서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그래도 사상 최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공매도 잔고가 더 늘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 공매도 잔고 늘수록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요인들은 있으니까요. 이 상승세 관련해서 조정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계속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고리 2호기 관련해서 또다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 운전 관련해서 여부를 좀 결정하는 어제 그 심의가 열렸었는데요. 또 한 차례 미뤄지게 된 겁니다. 과연 이 원전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좀 어제도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과연 이 원전 안에서의 시세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해서도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까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이 상승 랠리를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0대 그룹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실적 안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매들이 함께 들어온 만큼 이 안에서의 시총들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장의 분위기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좀 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전력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LS 일렉트릭 1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이렇게 3사의 모멘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AI 열풍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력기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까지 전력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온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전력기기 3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24.8%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6%, 51% 증가할 만큼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좋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미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고압 차단기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분기 수주익도 크게 늘었고 수주에 대한 잔고도 지금 7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요, 765kV 이 초고압 변압기 등 대형 계약들이 잇따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안에서의 수주 또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모멘텀 탄탄하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생산 능력 또한 지금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장, 울산 공장에 대해서도 증설하고 있고요. 4천억 원 이상 지금 투자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전력기기 하면 AI 데이터 센터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초고압 변압기 라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날 만큼 앞으로의 실적 또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고압 전압기뿐만이 아니라 배전 산업에도 지금 끌어올리고 체질 개선까지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함께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함께 이런 시장 경쟁 구도가 다시금 형성이 됐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정기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주 신공장 자동화율을 더 높일 것이고 북미 수출 인증을 확보해서 배전 산업에 대한 성장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으니까요. 이러한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주가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서 더 탄탄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가장 크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면서 역시나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전력기기 수주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을 또 짚어보자면 배전반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전력기기 부분에서 매출이 70%가 배전반에서 나온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LS 일렉트릭 안에서는 배전반 이슈가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전반은 AI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수주 잔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고압 변압기 안에서도 역시나 매출이 탄탄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내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슈와 함께 어제 증권가들의 리포트가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내년 매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주가 랠리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만 지금 수주 실적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탄탄합니다. 현지에서 거점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배전 기기의 시장 또한 지금 LS 일렉트릭이 핵심 플레이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증권가에서는 AI 슈퍼사이클의 중심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도 따져볼까요?
네, 효성중공업 지금 황제주죠. 그런데 목표 주가가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9%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보셨던 대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매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성중공업의 매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39%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가 과연 더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멤피스 공장입니다. 북미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 이 안에서 토털 전력기계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주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소화할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효성중공업, 숨은 핵심 기업이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그리고 북미 초고압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을지까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밸류체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AI 시대의 핵심 수혜가 바로 전력입니다. AI 데이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2, 3배가 많은 전력을 먹게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력 3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선에 대한 밸류체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밸류체인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어제 전력기기 관련된 3사의 실적 관련해서도 일단 두 개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효성중공업의 실적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안에서의 모멘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전선 쪽으로는 어떻게 더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전선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전력주와 마찬가지로 전선주 또한 이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흐름들을 살펴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고 해상 풍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 시대가 찾아오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력 산업의 핏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선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옮겨줄 전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선주가 존재감을 전력주와 함께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선주와 함께 확장되는 수요 영역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좀 맞물리고 있죠. 특히 북미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도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상 풍력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마찬가지로 AI 수요와 함께 폭증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까지 지금 캐즘도 진정세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확장되는 수요 영역들 모두 케이블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로 송전하는지가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전선은 구리값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최근에 주요 광산사들에서 체질이 좀 발생하면서 공급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리값이 좀 들썩이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어제 금속 안에서도 이 구리 관련 섹터가 또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선주 안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한전선입니다. 최근 8월 말 기준으로요. 수주잔고가 3조 2,50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의 성장 배경에는 고부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카타르, 해상풍력단지 같은 해외 초고압 해저 전력망 사업을 잇따라 따내면서 이제는 양적 중심의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사실 생산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해저 쪽에서는 이 해저 시공사인 오션 CNS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해저 쪽에서도 움직임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케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깔고 유지 보수까지 모두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40kV급 HVDC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이공자 투자까지도 확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HVDC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좀 집중하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변압기에서 차단기로 옮겨가는 흐름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초고압 직류 송전까지도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력을 교류 대신에 직류로 보내는 형태인데요. 멀리 보내도 손실이 적고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전력망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극대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가져올 때는 이 HVDC 케이블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대한전선의 행보들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케이블을 납품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력망 전체를 패키지로 관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선과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대한전선은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남아공 법인인 엠텍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가 앞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을 전력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중저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지역 내 수요를 선점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기업들이 이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 이런 전력과 전선 수요를 투입하려는 점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대한전선들의 지금 흐름들을 본다면 바다부터 아프리카까지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선업계의 또 다른 축, LS전선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주도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 해저 케이블이나 HVDC 송전망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까지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안에서 확장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년인 2028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망이 노후한 게 또 바로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북미 시장 안에서 교체 수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용 버스 덕트와 초던도 케이블을 선보이면서 AI 전력망의 핵심 공급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버스덕트라고 한다면요, 쉽게 말해서 서버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전력 통로입니다. 케이블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수요 못지않게 또 해상 풍력을 저희가 또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해상 풍력도 이어나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해양 유전 기술까지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전기 가열식 해저 파이프라인을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바닷속에 있는 원유가 얼지 않도록 파이프 안에 열선을 넣는 기술인데요. 설치 비용도 줄이고요. 또 탄소 배출 또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테마로서 이 고효율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부터 심해 유전까지 전력과 에너지 전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대표적인 전선주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전선은 좀 수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또 알게 됐다면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방향성은 다른 듯 해보이지만 결국 만나는 지점은 한 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HVDC와 해저 케이블, 이 미래 산업의 중심에 또 서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중견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를 케이블을 직접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용 케이블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용 케이블 업체인 GMP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지분도 미국 법인안에서 100%까지 확보를 해 나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공급망까지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망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산업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모빌리티까지 두 축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명전기입니다. 케이블보다는 이를 연결하고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부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금구류 부품 전문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력망 구축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관련 부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전기차가 지금 경량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차량용 초경량 부품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종합적인 기업으로는 일진전기가 또 있겠습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또 요즘 주목받고 있는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자기기들을 계속해서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또 이 기업도 한 번에 가능한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초고압 케이블도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나 ESS 연계 설비까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하면서 국내외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안타증권이 일진전기에 대한 리포트를 또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동종 업계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매수 의견을 또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송전망, 이 전력 인프라 확충의 또 핵심 수혜자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단가 프로젝트 비중 확대에 따른 이익 체력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업을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원전선까지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7년까지 매출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도 살펴봤지만 이 자동차, 전기차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전선과 그리고 고부가 전력 케이블 모두 성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지금 계속 또 이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내연차보다는 1.5배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또 전기차와 관련한 부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선주가 들썩였고요. 어제 전선주가 들썩였고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요즘 흐름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전력 섹터가 불붙을 때 이 불씨를 실제로 연결하는 거는 또 전선이 되겠죠. 지금 전선 산업들의 큰 그림을 보자면 각 기업들은 수주나 기술을 중심으로 해양부터 모빌리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AI 시대의 전력 혈관을 어떤 기업들이 더 선점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이런 협력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 코인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테슬라가 자체 인공지능 칩 AI5 생산에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대만의 TSMC가 단독으로 맡게 되어 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발표의 핵심은 테슬라의 AI 칩 라인업에 삼성전자가 합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지 시간 22일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 모두가 제조하게 될 것이다. 즉, 두 회사가 함께 생산을 나누게 된 건데요. 이 AI5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차세대 AI 칩입니다. 원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TSMC가 단독으로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머스크가 직접 삼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생산 체제가 공동 생산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전세대 칩인 AI4를 평택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모델인 AI6 칩은 약 23조 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독점 수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AI5까지 맡게 되면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AI4부터 AI6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세대의 칩 모두가 삼성의 손을 거치게 됐습니다. 테슬라와 삼성 간의 AI 칩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머스크가 공개석상에서 TSMC뿐만 아니라 삼성도 함께 간다라고 언급을 한 건 지금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다시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이나 안정성이 이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미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파운드리 부문은 그동안 분기마다 수조 원대 적자를 이어왔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자가 약 2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3분기에는 1조 원 초반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테슬라의 AI5 칩 물량까지 더해지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1조 원 이하로 줄거나 흑자 전환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술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 수율이 올해 초에는 30% 수준에서 최근에는 50~60%까지 올라섰다고 하고요. 또 초미세 공정의 핵심 기술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3나노와 2나노 모두에 적용을 하면서 전력 효율은 높이고 또 발열은 줄이고 또 속도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 개선 덕분에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과도 차세대 이미지 센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고객층이 다양해지고 기술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수익성과 안정성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호재인 이유는요, 말씀해 주신 대로 파운드리 부문 때문입니다. 사실 수년간 좀 적자를 이어왔었는데 AI5 칩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 CEO가 AI5 칩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발언은 테슬라의 AI 전략이 한 단계 더 확장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는 AI5 칩의 과잉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만약 자동차나 로봇용 칩이 남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번 칩을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로만 쓰지 않고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서버 인프라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테슬라가 AI 칩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하나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성능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가 맡게 됐다는 건 삼성이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테슬라가 TSMC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과 또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두 회사 모두에게는 윈윈이 되는 구도가 되겠고요.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또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삼성이 내년 이후에 AI 칩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더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협력, 지금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공급망 측면에서도 경쟁력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의 핵심은 전력기기 부문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올해 3분기 매출은 9,954억 원, 영업이익은 2,47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이상 늘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24.8%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0% 초반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1%, 23%, 그리고 이번에는 24%까지 올라오게 된 거고요. 꾸준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익을 이끌었던 건 단연 전력기기 매출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변압기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압 차단기 판매가 늘면서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그동안 쌓였던 수주 물량이 실제로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76% 이상 성장을 했고요. 결국에 이번 실적은 북미와 유럽의 전력 인프라 투자품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기기 쪽으로 매출이 늘면서 실적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특히나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대규모 수주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이 점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3분기의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의 그런 쌍끌이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전체 수주 규모부터 보면요. 3분기 신규 수주액이 12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7,400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 이상 증가했고요. 먼저 북미 시장부터 살펴보시면 이 지역에서는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계약들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로드맵의 영향으로 송전망 확충과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수주를 크게 밀어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도 이번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수주 잔고가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76% 이상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잇따라 짓고 있어서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시면 이런 흐름 속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전체 수주 잔고가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이 이미 눈앞이라고 밝혔고 지금 결국에는 북미와 유럽 두 시장이 HD 현대일렉트릭의 3분기 실적을 이끈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 데이터 센터를 잇따라 지으면서 아무래도 전력 기기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외 수주가 실적을 끌어올린 셈이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업계에서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먼저 북미 시장부터 보면요. 여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송전망 재건 대출 보증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 덕분에 전력회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AI 인프라 확충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게 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대형 변압기와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럽 시장인데요. 지금 유럽은 친환경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 설비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생산 능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2차 증설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요. 청주 공장에는 중저압 차단기 생산 라인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완료가 된다면 연간 생산 능력이 약 5,200억 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인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증설은 인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렇게 두 가지가 HD 현대일렉트릭의 내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북미와 유럽의 전력 인프라 투자, 지금 실적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AI 시대에 맞이해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력 기기까지 함께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의 슈퍼사이클 안에서도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JP모건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금융사들까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JP모건의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인 키넥시스와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선은 해외 법인 간의 송금 업무부터 키넥시스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51개국, 128개 해외 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부 송금만으로도 거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키넥시스는 JP모건 산하의 블록체인 사업부입니다. 현재는 하루에만 20억 달러 규모의 결제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JPMD라는 예금 토큰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테더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형 코인은 아니고 허가받은 기관끼리만 거래 가능한 그런 폐쇄 시스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를 통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방식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본의 대형 은행과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권에서는 위기 신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 계속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움직임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JP모건의 행보에 국내 금융사들은 경고등이 좀 켜졌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은행들도 기술 검증은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본격적인 발행이나 서비스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이 롯데멤버스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을 준비했지만 법 제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기술 검증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JP모건의 예금 토큰 JPMD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위에서 이미 실제 결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 기업들이 굳이 한국 금융사를 거치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결제망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국내 결제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도화 지금 진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일까요? 네, 일단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정부는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해서 아무 기업이나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해서 실제 자산이 있어야 코인을 낼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 상한권, 즉 언제든지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가야 외환 규제나 금산 분리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정부는 안정적인 은행 주도 구조를 만들고 시장에서는 국내 결제망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는 방향을 고민 중입니다. 이번 JP모건 사례가 제도 정비를 더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이슈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디지털 원화 시대 누가 먼저 잡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쟁에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